1945년 독일은 더 이상 나라가 아니라 패배와 점령으로 파괴된 영토가 되었습니다. 동쪽에서 수백만 명의 독일 민족들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에서 추방되어 긴 행군, 기차에서의 혼잡, 그리고 무차별적인 학살에 직면했습니다. 도로들은 지친 가족들로 가득 찼고 그들은 굶주림, 질병, 그리고 추위 속에서 얼마 안 되는 물건을 끌고 다녔으며 가장 약한 사람들은 도움 없이 뒤처졌습니다. 도시와 마을에서는 도망친 사람들의 귀환이 다른 지역에서 온 대규모 피난민들의 도착과 겹쳐 혼잡, 긴장, 그리고 한 끼 식사나 지붕을 위한 매일의 싸움을 야기했습니다. 국가의 구조가 사라졌고 그와 함께 안정적인 조직 형태도 사라져 공동체는 보호나 기본 서비스 없이 남겨졌습니다. 거리는 갱단, 개인적인 복수, 그리고 약탈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공식적인 상거래는 옷, 장작 또는 도구들이 빵이나 의약품과 교환되는 물물교환과 즉석 시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삶은 폐허와 제도의 공백 속에서 규범이 해체되고 생존이 유일한 질서인 환경에서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총체적 군사 붕괴. 1945년 첫째 날 괴벨스는 일기의 적군 공습이 밤낮으로 특히 코블렌츠, 카셀, 코엘른 상공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썼으며 코블렌츠가 특별히 심하게 타격받았고 코엘른은 잔해의 산으로 변했으며 그곳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견된 협력자에 따르면 하일브론에 대한 최근 폭격으로 도시가 70에서 80% 파괴되었고 물, 가스, 전기가 없으며 주민들은 낙심하고 분위기는 암울했다고 전했으며 사람들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완전히 무감각해지기 전에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다. 그 당시 군사 상황이 그러한 악화를 완전히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것이 진정한 혼돈전의 잠시 멈춤일 뿐이라고 믿었고 그의 말이 맞았다. 며칠 후 소련군은 역사상 가장 큰 지상 공격을 시작하여 동부 전선에 깨지기 쉬운 균형을 깨뜨리고 나치 독일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환상을 파괴했으며 1월에 정권의 붕괴를 촉진했다. 그해 초에 벌어진 학살은 전례가 없었다. 독일군이 수년간 유럽 전역에 공포를 퍼뜨린 후 폭력은 전례 없는 강도로 자국 영토로 돌아왔다. 나치 제국이 후퇴하고 연합군이 양쪽 전선에서 징역하면서 공중에서 거의 무방비 상태였던 이 나라는 전쟁이 완전히 독일 영토로 쏟아졌다. 마지막 몇 달은 가장 피비린내 나는 시기였다. 1월에만 소련군이 몇 주 만에 비스와강에서 오데르강까지 징역했을 때 45만 명 이상의 독일군이 사망했는데 이는 전쟁 전체의 미국 및 영국 연합군 사상자 총합을 훨씬 넘어섰다. 2월, 3월, 4월에는 매달 28만 명 이상의 독일군 전사자가 발생했고 독일군 전체 손실의 4분의 1 이상이 마지막 4달 동안 집중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사망한 병사의 수가 1942년과 1943년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았으며 대다수는 국내 국경 안에서였다. 연합군, 특히 소련군의 사상자는 훨씬 더 많았다. 3주 동안 계속된 베를린 전투에서 붉은 군대는 3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그해 첫 달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백만 명의 독일인이 소련군의 징역을 피해 도주했고 많은 이들이 혹독한 겨울을 넘기지 못했으며 독일의 대공 방어가 무력화되고 모든 영토가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연합군의 폭격은 최고조에 달하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폭탄이 투하되었다. 저공 비행 항공기는 병사들과 민간인 모두를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었으며 정권이 여전히 통제하는 지역 내에서는 독일군 스스로가 1918년 붕괴 당시의 방법을 되풀이하며 질서 유지, 패배주의 진압, 그리고 항복 시도 방지를 위해 주민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극단적인 조치를 적용했다. 독일은 완전한 파괴의 소용돌이에 갇혔다. 1월부터 일어난 일은 1944년에 겪었던 고통의 단순한 연속이 아니라 강도와 형태 면에서 도약이었다. 독일은 계속 싸웠지만 더 이상 저항하거나 합의에 도달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 수적으로나 무기면에서 압도당한 국방군은 대체 인력이나 자원을 고려하지 않고 싸웠으며 관성에 의해 갈등을 연장할 뿐이었다.
도시들은 이전에는 자신들이 가했던 고통, 즉 대피, 폭격, 시가전, 그리고 점령을 겪었다. 한편 모든 전선에서 군사적 역량은 감소했고 방어선은 무너졌으며 영토는 분할되었고 부대들은 전략적 의미 없는 전투 속에서 고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독일은 약 700만 명의 현역 군인을 유지하고 있었고 통제 지역이 줄어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의 상당 부분과 다른 점령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서부에서는 아르덴 공세가 실패했지만 연합군은 라인강을 건너지 못했다. 동부에서는 소련군이 비스툴라 강에서 저지되어 있었고 독일군은 폴란드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900km에 달하는 전선에서 전술적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해상에서는 함대가 여전히 작전 중이었고 1918년과는 달리 승무원들은 규율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데니츠는 히틀러에게 해군이 이전 전쟁과는 완전히 반대라고 확언할 수 있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소련의 6월 공세 이후 독일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프랑스는 연합군에게 수복되었고 약 30개 사단이 쿠를란트와 메멜에 갇혀 해상으로만 보급을 받고 있었지만 나치군은 여전히 방어선을 구축하고 유지했다. 따라서 아르덴에서의 실패 이후에도 동부 전선 정보국장 라인하르트 겔렌과 같은 지도자들은 20개 또는 30개 사단으로 증원하여 방역하고 스탈린에게 협상을 강요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러한 생각은 현실적인 근거가 없었다. 1월의 첫째 날 무장친위대 사단들은 적에게 포위된 부다페스트를 해방하고 중요한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헝가리에서 공세를 시작했다. 히틀러는 이 자원 없이는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무의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병력이 파견되었다. 전투는 3월까지 이어졌고 스탈린은 이를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묘사했다. 결과는 아르덴과 유사했다. 국방부는 여전히 피해를 줄 수 있었지만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고 공세는 오직 붕괴를 가속화했을 뿐이었다. 1월에는 여전히 전쟁이 주로 독일 밖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비록 일부 지역은 이미 점령되었고 여러 도시가 파괴되었지만 대부분의 전투는 1918년이나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처럼 외국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1945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급격히 변했다. 최종 단계는 연합군의 힘과 독일군의 소모 사이에 불균형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거의 끝까지 내부 구조를 유지했지만 자살 전술에 의존했습니다. 준비 없이 전선으로 보내진 17살의 젊은이들, 미래 없는 방어에 소모된 마지막 예비 병력, 그리고 모든 군사적 논리가 결여된 전략으로 최고사령부의 반대 없이 군인과 민간인을 똑같이 파멸시키는 지휘 결정들이 그러했습니다. 정권의 광신주의는 또한 주민을 동원하려는 시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임박한 침략에 맞서 16살에서 60살 사이의 모든 남성들이 폴크스슈트름 몰스툼에 소집되었는데 이는 나폴령에 맞서 싸운 1813년의 전투에서 영감을 받은 영웅적인 방어로 제시된 무장 민병대였습니다. 한 연설에서 힘러는 매 킬로미터마다 피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약속하며 마을과 도시, 숲이 젊은이들, 노인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성들에 의해 방어될 것이며 게릴라들이 적의 전선 뒤에서 작전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것이 정권이 전달하는 종말의 이미지였으며 히틀러의 마지막 메시지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그는 1918년의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적을 무너뜨릴 때까지 저항이 계속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독일 도시들의 통제불능 폭력. 임시법정에서는 익명의 고발만으로도 충분했으며 감옥은 외국 라디오를 듣거나 배급에 대해 불평하거나 전쟁에 대한 충분한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 많은 수감자들이 연합군이 도착하기 전에 살해되었다. 편집증적인 분위기 속에서 린치가 빈번해졌고 이웃들은 서로를 불신했다. 식량을 훔치거나 히틀러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아는 사람을 고발하는 이들도 있었고 일부 시민들은 거리를 감시하고 문서를 확인하며 민방위 명령을 피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지역 순찰대를 조직했다. 전선에 가까운 도시에서는 공개적인 구타가 구경거리가 되었다. 적군 병사들과 대화하는 여성들은 채찍질을 당했고
물건을 숨겼다고 고발당한 상인들은 구타당했으며 빵을 훔친 아이들은 공격당했다. 혼란과 두려움은 어떤 약함의 신호라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연합군 병력은 독일 영토를 징역하면서 지치고 무질서한 인구와 마주쳤으며 많은 경우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못했다. 저항 없는 마을에서 총격 사건이 기록되었고 파괴된 도시에 진입할 때 일부 부대는 최소한의 의심에도 발포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독일군이 철수한 후의 공백이 약탈과 복수를 조장했고 일부 병사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했다. 재판 없는 처형과 비무장 주민들에 대한 학대가 보고되었고 특정 마을에서는 민간인들이 강제로 모여 처벌을 목격하거나 개인 물품을 넘겨야 했다. 대규모 체포는 흔한 광경이 되었고 제복, 휘장, 당문서 등을 소지하거나 정권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되었다. 구금시설의 환경은 음식, 침대,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불안정했다. 많은 수감자들이 외부 접촉 없이 몇 주를 보냈고 국수주의 조직 가입부터 협력 의심 또는 직접적인 보복에 이르기까지 혐의는 불분명했다. 임시 수용소에는 폴크스슈투름, 볼스톰에 징집된 청소년부터 지방 공무원으로 봉사했던 노인들까지 뒤섞여 있었고 때로는 병사들이 집단 처벌로 주택 전체를 파괴하기도 했다. 또한 연합군에 의해 해방된 전 수감자들, 즉 수용소 생존자들을 포함한 이들이 보복하여 붙잡힌 경비원이나 탄압체제에 가담했던 시민들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행동 중 다수는 조직적이지 않았지만 모든 법적 규범의 완전한 붕괴를 반영했으며 여러 지역에서 권력은 오직 힘에만 의존했다. 무기를 가진 자가 지배했다. 전투가 중단된 후에도 산발적인 폭력 사건, 무장 강도, 이웃 간의 원한 해결 등이 계속되었다. 동독으로부터의 불가능한 탈출. 프리셰스 하프 얼어붙은 호수 횡단은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탈출하려는 민간인들은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동안 얼어붙은 수면 위로 모험을 감행했고 일부 중장비 차량은 얼음을 깨고 탑승자 전원과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폭격에 맞아 시체와 잔해가 얼음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도 있었고 어떤 보호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뒤처져 불확실한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절망은 많은 이들을 불안정한 경로로 위험을 감수하게 했습니다. 대피 열차 역시 안전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몇 안 되는 이용 가능한 열차는 발판에 매달린 사람들로 가득했고 객차는 혼잡했으며 난방도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질식하거나 얼어붙어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철도가 폭격당해 호송대가 중간에 멈췄고 승객들은 아이들과 소지품을 눈 위로 짊어진 채 걸어서 계속 이동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맨발로 걷는 어머니들의 장면은 겨울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피난처 부족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회 헛간 버려진 집들은 아무런 조직 없이 가족 그룹에 의해 점거되었고 질병은 이러한 밀폐되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질, 티푸스, 장티푸스는 수천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약, 의사, 다묘, 음식 없이 가장 약한 이들은 며칠 이상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시신이 매장할 시간이나 수단 없이 쌓여 있었고 들판은 얼어붙은 시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폭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약탈, 폭행, 린치, 그리고 길거리에서의 즉흥적인 처형이 있었습니다. 나치 정권의 협력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재판이나 증거 없이 공격받았고 자원이 부족해지자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동물과 함께 도망쳤는데 이는 음식을 구할 고기를 찾는 다른 사람들의 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도망치는 사람들의 행렬은 대부분 호위나 보호 없이 이동했기 때문에 어떤 공격에도 취약했습니다. 압도된 지역 당국은 일관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일부 당 간부들은 주민들보다 먼저 도망쳤고 다른 이들은 이를 달성할 수단도 없이 규율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많은 경우 여전히 저항하던 독일군 병사들이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했지만 그들의 우선순위는 적을 저지하는 것이었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대가 철수할 때 그들은 사람들을 버려두었습니다. 정권의 선전 또한 실패했습니다. 군대가 해당 지역을 끝까지 방어할 것이라고 확언했지만
이로 인해 많은 가족이 제때 떠나지 못했습니다. 소련군의 도착은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마을은 연달아 점령되었고 생존자들의 증언은 폭력, 수색, 방화, 실종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증인들은 여성들이 어떻게 은신처에서 강제로 끌려나와 병사들이 점거한 집으로 끌려갔는지 진술했습니다. 남아있던 몇 안 되는 교회는 일시적인 피난처 역할을 했지만 보호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많은 가족이 숲속으로 들어가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하나씩 쓰러져 갔습니다. 피난의 혼란으로 기록과 문서도 유실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행방불명되어 그들의 운명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았고 많은 아이들이 길에서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일부는 낯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고 다른 일부는 결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연합군 당국은 인구조사를 재구성하려 했지만 수천 명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실종자 명단은 불완전했습니다. 일부는 확인되지 않은 채 사망자로 기록되었고 다른 일부는 몇 년 후에 전국 각지나 피난민 캠프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실레지아에서는 주요 도로가 포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의 행렬은 수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졌고 다리와 터널 진입로에서는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늪지대를 건너려다 갇혔고 말들은 나아갈 수 없었으며 수레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나 임시 손수레를 가진 사람들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었지만 여전히 공습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교통표지판은 뽑히거나 변경되어 지형을 모르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피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 어린이, 노인이었는데 젊은 남성들은 전선에 있거나 이미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피난을 조직할 수 있는 성인들의 부재는 많은 결정들이 혼란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린 자녀를 안거나 음식을 챙기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한 경우 이상으로 병든 가족들은 계속 나아가기 위해 버려졌습니다. 일부 공동체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번갈아 운반하기 위해 모였지만 상황이 악화될수록 그러한 연대는 약해졌습니다. 비스와 강을 건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공격받았습니다. 임시로 만든 바에는 무게나 압력을 견디지 못했고 일부는 문이나 가구를 뗏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강물은 수십 명의 사람들을 휩쓸어 갔고 시체들은 몇 주 동안 강 하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반대편 강둑에 도착한 사람들은 통행을 통제하는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일부는 계속 진행할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일부는 설명 없이 되돌려 보내졌고 결정은 각 장교가 명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임시 피난처 역할을 했던 도시들도 붕괴되었습니다. 브레슬라우, 코에니히스베르크, 단치히는 며칠 만에 인구가 폭증했고 위생 서비스는 작동을 멈췄으며 식량 배급 시스템은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광장과 거리에는 공동 부엌이 설치되었지만 모두에게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프 한 그릇을 받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줄을 섰고 많은 이들이 기다리다 죽었습니다. 시신 위에는 눈이 쌓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옆을 보지 않으려 했으며 죽음은 일상의 풍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이 소련의 통제에 놓였을 때도 이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당국의 명령으로 집을 떠나야 했고 다른 이들은 보복이 두려워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동독의 독일인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문서 토지 소유권, 가족 기록 및 출생 증명서 포함은 무효화되었습니다. 특정 경우에는 집들이 다른 피난민 그룹에 의해 점거되어 새로운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나치 정권의 내부 붕괴. 군사적 압박은 정권에 참을 수 없게 되었고 당국은 어떠한 약점의 신호라도 가혹하게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재판소는 싸우지 않고 항복하거나 진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은 병사들을 순식간에 처형했으며 동부 전선의 붕괴와 서쪽에서 연합군이 진격해 오면서 독일인 자신들을 겨냥한 폭력적인 반응이 촉발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시장들은 연합군과의 어떠한 접근도 막도록 압력을 받았으며 누군가 백기를 들려고 하면 비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부는 저항 없이 적군의 진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습니다.
당원들은 마지막 날까지 엄격한 통제를 유지했는데 특히 권력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던 농촌 지역에서 그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념이 더욱 확고하게 유지된 반면 대도시에서는 혼돈으로 인해 전면적인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자살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수도와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붉은 군대의 임박한 도착에 직면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두려움은 외국의 점령뿐만 아니라 내부 처벌에도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독약이나 총기를 사용하여 함께 죽은 가족들도 있었고, 지하 피난처에서는 음식물 찌꺼기, 불에 탄 옷 또는 결정을 설명하는 쪽지와 함께 생명 없는 시신들이 흔히 발견되었습니다. 확실한 승리라는 선전 아래에서 자라온 사람들에게 패배한 독일이라는 생각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권에 충성하는 일부 관리들은 이러한 논리를 극단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지방사무소 책임자들은 문서를 불태우고 파일을 파괴한 다음 자살했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 생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듯 했습니다. 일부 경찰서장들은 어떤 파일도 점령군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으며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불충하다고 생각하는 부하들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절망적이고 잔혹한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위급했습니다. 연합군이 다가옴에 따라 책임자들은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없애려 했고, 포로들에게 여전히 독일 통제해 있는 지역으로 먼 거리를 행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한 강제 이송 중에 사망했으며 다른 경우에는 외국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살해되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 몇 주가 혼란스럽고 제어할 수 없는 폭력으로 얼룩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구조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지도자들이 여전히 활동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권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라디오는 모순된 메시지를 송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끝까지 싸우라고 촉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히틀러는 벙커에서 계속 명령을 내렸지만 그의 측근들은 승리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현실과 공식 담론 간의 거리는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도 명백해졌습니다. 남쪽에서는 일부 부대가 임시방편의 방어선을 조직하려 했으나 협력과 자원 부족으로 이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병사들이 전투 없이 항복했으며 소련군의 포로가 되는 것보다 서방연합군에게 항복하는 것을 택했다. 나치 당국은 그러한 선택을 배신으로 간주했고 일부 사령관들은 서쪽으로 도망치려 하는 이들에게 발포를 명령했다. 여러 지역에서는 민간인들이 참호를 파고 방어벽을 세우고 무기를 운반하도록 강요당했다. 청소년들은 훈련 없이 징집되어 전선으로 보내졌고 베를린에서는 히틀러 유겐트의 젊은이들이 도시의 최후 방어에 참여했다. 구식 소총으로 무장한 그들은 좁은 거리와 폐허가 된 건물에서 소련군 탱크와 맞섰고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그들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저항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그 결과는 성인이 되기 전에 파괴된 한 세대였다. 혼란은 교도소에도 미쳤다. 일부 수감자들은 감시 소홀로 풀려났고 다른 이들은 연합군이 그들을 해방시키지 못하도록 처형되었다. 특정 도시에서는 수감자들이 파일 파기나 시신 처리 작업에 강요당했다. 규칙은 매일 바뀌었고 아무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으며 사법 시스템은 나머지 국가 기구와 함께 붕괴되었다. 기관들이 무너지면서 기차역은 무용지물이 되고 도로는 막히고 통신은 두절되었다. 많은 마을들이 고립되어 적의 징역이나 공식적인 명령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라디오가 압수되거나 파괴되었고 신문은 발행이 중단되었다. 사람들은 저항해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아니면 항복해야 할지 모른 채 완전한 혼란 속에서 살았다. 소문이 정보를 대체했고 중요한 결정은 부분적인 메시지 추측 또는 가정에 기반하여 내려졌다. 권력의 중심에서 지침이 부족했기 때문에 각 공동체는 즉흥적이고 두려움에 가득 찬 그리고 모순적인 결정으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붕괴에 맞섰다. 소문은 통제불능으로 퍼져나갔다. 적 탱크 부대가 저항 없이 징역하고 있다는 소문,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비밀 병기에 대한 소문, 또는 서방 강대국들이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독일에 합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러한 믿음 중 어느 것도 현실이 되지 않았다.
정권이 이를 부인하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는 불가피했다. 날이 갈수록 붕괴는 더욱 명확해졌다. 종말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었다. 일부 마을에서는 병사들이 후퇴하기 전에 다리와 도로를 파괴했고, 다른 곳에서는 단순히 사라졌다. 민간인들은 버려졌고, 집들은 그들 자신의 주민들이나 후퇴하는 군인들에 의해 약탈되었으며, 시골 지역에서는 연합군의 도착이 어느 정도 질서를 가져왔다. 반면에 도시에서는 권력의 공백이 폭력, 복수, 그리고 혼란을 야기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불신을 가져왔다. 연합군의 주민에 대한 보복.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면한 조건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소련인들과 같은 대우를 받지는 않았지만 나치 지배해서 수년간의 오만함, 학대, 폭력 행위에 대한 기억을 안고 있었고 이제 점령군에 통합되어 복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독일 남서부 지역은 야코프 데버 장군이 이끄는 미군 그룹에 속한 라트르드 타시니가 지휘하는 프랑스군 통제해 놓였습니다. 이 부대는 얼마 전 조직되었으며 북아프리카 출신 병사의 비율이 높아 지역 주민들 사이에 두려움을 키우는 소문, 과장, 실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의 여러 지역, 특히 흑림 지역은 전쟁 중 피해가 거의 없었으며 온전한 마을과 여전히 괜찮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조합에 보급품이 부족하고 상관들에게 학대받은 병사들이 도착하면서 약탈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복수의 형태로서의 폭력은 소련인이나 프랑스인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영국군과 미군 또한 비슷한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1944년 12월 말매디에서 SS 기갑부대에 의해 70명이 넘는 미군 포로들이 학살당한 사건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군 언론은 이를 서부 전선에서의 살인으로 규정했으며 이 소식에 격추된 연합군 조종사들이 처형되었다는 보고가 더해지면서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한 병사는 가족에게 독일군이 생포된 공수부대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그들은 등 뒤에서 총을 맞은 동료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보복했다고 썼습니다. 독일군 포로들이 항복한 후 제거된 경우도 있었고 SS 대원들은 우선적인 목표물이 되었습니다. 한 미군 전투원은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겠지만 히틀러 정권에서 저질러진 잔악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그 남자들이 항복하더라도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혈액형 문신으로 식별되었으며 대부분의 포로들이 처형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강도, 폭행, 굴욕을 겪었습니다. 군 검열관들이 검토한 편지에는 직접적인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병사는 포로들에게서 시계 2개와 펜 하나를 얻었고 독일 마르크와 권총도 빼앗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병사는 동료가 독일인 해골까지 얻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는 즐거움을 위해 포로들을 구타하거나 총으로 쐈다고 자랑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에서 한 병사는 독일인 대위에게서 빼앗은 시계를 가족에게 보냈는데 그 대위가 불평하자 단순히 그를 쐈다고 비꼬면서 전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포로들을 즐겨 차버렸다고 묘사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장면에는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45년 4월 부르츠부르크에서 미군 병사들은 약탈하고 고대 유물을 파괴했으며 피난민들도 같은 행동을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일부 아프리카계 미국인 군인들에게 귀속된 강간을 포함하여 지역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저질렀으며 이는 주민들의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3월과 4월 동안 거의 500명에 달하는 미군 병사들이 이러한 유형의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영국군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함부르크와 하노버 사이에 위치한 졸타우 마을에서는 병력 도착 후 여러 군인들이 술을 마시고 위협하여 민간인들의 보석과 시계를 빼앗았으며 여성을 강간했는데 그중 한 명은 장교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의 징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체계적인 파괴나 대규모 폭력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방연합군 병사들에게 깊은 보복의 열망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들이 강제 수용소에 진입했을 때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스템은 이미 붕괴되어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는 시설로 옮겨져 수용소는 넘쳐나고 비위생적이었으며 통제 불능의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베르겐벨젠과 다하우 같은 곳에서 병사들은 해골처럼 앙상한 생존자들, 쌓여있는 시신들, 참을 수 없는 악취,
그리고 대량 학살의 명백한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다하우는 가장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1945년 초의 질병으로 하루에 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4월 29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3만 명이 넘는 살아있는 포로들과 수천 구의 미매장 시신들을 발견했습니다. 화장터 단지에는 최대 2m 높이로 쌓여있는 알몸 시신들이 산더미처럼 있었습니다. 장면을 설명하는 임무를 맡은 육사단의 한 하사는 줄무늬 옷을 입은 시신들로 가득 찬 기차 차량, 방 하나에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막사, 그리고 분류된 옷 더미를 묘사했습니다. 화장터 지역에서는 방들이 거의 천장까지 나무처럼 쌓인 시신들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처형되었던 둑 옆에는 아동복과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인상은 너무나 강렬해서 많은 병사들이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해방 바로 그날 수용소 책임자 여러 명이 군인들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한 병사는 가족에게 독일군 철수 직전에 부분적으로 불에 탄 시신들과 살해된 희생자들을 본 후 그의 유일한 소원은 살아있는 모든 독일인을 죽이는 것이었다고 썼습니다. 수주간의 전투 후 육군 제42 사단과 제45 사단은 저항 없이 그 광경을 마주하고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수십 년 후 한 목격자는 병사들이 의도적으로 경비원들을 다치게 하고 복수하도록 포로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한 군인이 수감자에게 교도관의 목을 벨 수 있도록 총검을 건네주었습니다. 많은 경비원들은 유죄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며칠 후 다하우에 수감되었던 한 독일 공산주의자가 음식과 숙소 배급을 돕기 위해 미국인들과 협력하려고 했으나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비난하는 병사들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외국인들이 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가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군에게 베르겐 벨젠을 본 충격은 비슷했습니다. 일부 지휘관들은 독일 민간인들에게 징벌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해방에 참여했고 나중에 윈스터의 책임자로 임명된 한 영국 장교는 그러한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자들의 반응은 포로였던 사람들의 증오에 비하면 미미했습니다. 한 미국 정보 장교는 해방된 독일 공산주의자, 벨기에인, 폴란드인 교수가 독일인들을 전멸시키고 싶다는 욕망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우슈비츠를 거쳐 부헨발트까지 갔던 폴란드인은 모든 독일인을 제거하기 위해 신성한 정의를 간청했으며 장교는 그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내심 그것을 승인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고 인정했습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혼란을 이용하여 복수했습니다. 새로 점령된 도시에서는 독일인들에게만 통행금지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폴란드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은 상점을 약탈했습니다. 뮌헨에서는 인구의 4%에 불과했지만 피난민들이 범죄의 4분의 3을 저질렀다고 비난받았습니다. 괴를리츠에서는 한 사제가 외국인들의 통제해에 있는 도시를 묘사했는데 현지 주민들은 숨어 있었고 약탈 후 거리에는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일부 이야기는 과장되었지만 루르 지역에서 일했던 한 우크라이나인의 이야기처럼 그들은 정권이 무너지자마자 총을 손에 넣었을 때 독일인들에게 총을 쏘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독일인들 사이에서도 복수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원한을 청산하기 위해 기회를 잡았습니다. 나치즘과 연관된 이웃들이 고발되었고 새로운 군 당국은 이전에는 두려워했던 옛 SS 대원들이나 지역 지도자들을 지목하는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메클렌부르크에서는 1945년 7월 소련군이 도착한 후 고발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정권의 범죄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 보복의 소용돌이는 주민들 사이에 불이감을 증대시켰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패배뿐만 아니라 만연한 분노의 표적이 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많은 독일인들에게 그들의 나라가 유럽에서 무엇을 초래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다음 해들에 자신들을 피해자로 여기는 생각을 키웠습니다. 독일의 동부민족 청소 1945년의 제3제국의 패배는 그때까지 독일을 규정했던 경계를 돌이킬 수 없이 변경시켰다. 옛 프로이센이었던 광범위한 지역은 더 이상 독일의 일부가 아니게 되었다. 이 지역들은 융커스로 알려진 농업 귀족들에게 지배되던 전통적인 영토 권력의 중심지였다.
가장 상징적인 도시들 중 일부는 독일 역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마누엘 칸트가 태어난 코에니히스베르크. 1939년에 분쟁이 시작된 한자동맹 항구 도시 단치히. 그리고 1813년에 주민들이 프랑스에 대항하여 봉기하고 철십자 훈장이 제정된 브레슬라우가 그러하다. 나치 정권 붕괴 이후 몇 달 동안 현대시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강제 인구 추방 중 하나가 발생했다. 수백만 명의 독일 시민들이 오데르강과 나이세강 동쪽에 위치한 옛 프로이센 지역과 주데텐란트에서 강제로 이주되었다. 수세기 동안 대다수가 독일인 인구였던 그 지역들은 폴란드, 체코 또는 소비에트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전쟁 이전 독일 영토의 5분의 1이 국가로부터 분리되었고 그 인구는 물리적으로 또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제거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토 변화는 패배로 인한 가장 큰 타격이었다. 연합국들 사이에서는 프로이센 군국주의와 연관된 독일의 동부 지역을 해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었다. 당시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그 지역들을 사라져야 할 팽창주의 문화의 기원으로 여겼다. 또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는 전쟁 전 수년 동안 저열로 활동한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는 독일 소수민족의 추방을 합법적인 조치로 보았다. 동프로이센, 포메라니아, 실레지아 및 주데텐란트의 독일 거주민들은 최종적인 뿌리 뽑힘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분쟁이 끝나자 그 가능성은 확실해졌다. 전쟁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연합국 정부들 사이에서 대규모 이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지지가 증가했다. 소련은 폴란드 국경을 서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추진했으며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독일인들이 강제 이주되었다. 영국과 미국은 처음에는 더 신중했지만 결국 이 결정을 지지하게 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7년 전에 뮌헨에서 서명된 협정을 뒤집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고려되지 않았다. 새로운 긴장 지점 발생을 피하려는 목표는 이러한 추방 계획을 정당화했으며 이는 곧 인도주의적 통제가 거의 없는 일련의 작전으로 구체화되었다. 1945년과 1948년 사이에 약 1200만 명의 독일계 사람들이 강제로 집을 떠나야 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동 중에 사망했고 일부는 보복 행위로 살해당했으며 또는 굶주림, 추위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수천 명의 독일인들이 이주하기 전에 수용된 임시 구금 시설이 마련되었다. 일부 경우에는 복수와 민족 정화를 뒤섞은 과정의 일환으로 즉결 처형, 고문 및 신체 폭력이 기록되었다. 우스티나트라뱀과 브르노와 같은 도시에서는 독일계 주민에 대한 학살이 발생했으며 그중 많은 학살이 공공장소에서 지역 당국의 인지해 이루어졌다. 타나베는 무장 감시하에 강제 행군도 포함되었는데 이 행군에서는 쇠약하거나 병든 사람들이 휴식이나 도움 없이 강제로 전진하도록 강요했다. 폴란드에서는 추방된 독일인들의 재산이 몰수되어 동쪽에서 온 새로운 주민들에게 재분배되었는데 이들은 소련의 팽창으로 인해 차례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차 이주 현상은 인구 통계 지도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마을 전체가 사라지거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독일인 묘지는 파괴되었고 교회는 재활용되거나 철거되었으며 민사 기록은 취소되었습니다. 독일인의 존재를 나타내는 모든 문화적 흔적은 체계적으로 지워졌습니다. 실레시아에서는 군사감독해 정화 작전이 수행되었습니다. 폴란드와 소련 군대가 이주를 호위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시민 저항은 집단 처벌로 응답받았습니다. 이러한 보복의 희생자들은 신원 확인이나 의식 없이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당시 관찰자들이 수집한 일부 기록에 따르면 전체 인구가 임시 수용소로 끌려가 과밀과 물 부족으로 사망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정확한 수치가 아직 연구 중이지만 가장 신중한 추정치는 최소 50만 명의 사망자를 말하고 있으며 일부 계산은 100만 명을 넘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전쟁이나 나치 정권의 행정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이었습니다. 승정욱들이 부과한 집단죄의 논리는 전투원과 일반 대중 간의 어떤 구별도 없앴습니다. 일어방 추방의 심리적, 사회적 영향은 공동체의 파편화와 가족관계의 단절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헤어졌고 많은 경우 재결합 가능성 없이 현지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인도주의 단체는 접근이 제한적이었으며 일부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적십자는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문서화했지만 과정의 대부분은 공식 기록에서 벗어났습니다. 사건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제재판소는 이러한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전후의 지배적인 이야기는 재건을 우선시하고 이러한 행동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을 여는 것을 피했습니다. 전쟁 후 등장한 분단된 독일에서는 동독과 서독 모두에서 이 문제가 수십 년 동안 침묵되었습니다. 통일이 되어서야 일어난 일에 대한 더 상세한 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부의 상실은 단지 영토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새로운 국경 너머에 살고 있던 독일 인구의 상당 부분의 물리적 제거를 의미했습니다. 미래의 평화를 위한 필요한 조정으로 제시된 것은 실제로는 20세기 최대의 민족 청소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기차, 시체로 뒤덮인 길, 그리고 원래 주민들이 다시 살지 않았던 텅 빈 마을들을 통해 동부는 독일 지도에서 돌아올 여지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제 추방 후 부서진 삶들. 라이히의 붕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땅도, 지붕도, 재산도 없는 이재민으로 만들었으며 혼란과 부족이 모든 방향으로 확산되는 동안 정착할 곳을 찾아 낯선 영토로 흩어지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붉은 군대의 징역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외세의 통제 아래 놓인 동부 지역에서 추방된 완전한 공동체들이었습니다. 서부의 마을과 도시에서는 기차역과 시골길이 술의 행렬, 임시방편의 짐꾸러미, 지친 얼굴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 영양실조에 걸린 노인들, 부상당한 남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나아갔습니다. 일부는 버려진 마국 안에서 잠을 잤고 다른 이들은 개방된 들판에서 찢어진 다묘 아래서 잠을 잤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짊어질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의료 서비스 접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많은 시골 지역에서 지역 당국은 새로 도착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유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 등록소는 몇 주 만에 포화 상태가 되었고 병원, 임시 대피소 및 지원센터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으며 작은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이웃을 위한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일부 마을은 며칠 만에 인구가 2배로 늘었고 학교는 긴급 숙소로, 공공건물은 임시 식당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난민으로 불렸지만 많은 이들은 잃어버린 지역에서 온 이재민으로서 여전히 라이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의심스럽게 환영받았고 부족한 식량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거나 허가 없이 주택을 점유한다고 비난받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에 대한 불신은 계속되는 긴장과 수년간의 전쟁 및 박탈로 축적된 분노로 인해 커졌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거부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비록 독일어를 사용했지만 억양, 관습, 의복이 그들의 출신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분리된 별도의 구역에 집중되었고 그들의 출신과 행동에 대한 소문이 통제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일부는 구체제와 연관되어 있었고 이는 그들의 고립을 심화시켰습니다. 굶주림은 매일의 적이 되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식량 배급은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했습니다. 줄어든 배급량, 딱딱한 빵, 묽은 수프가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영양실조로 배가 부풀어 오른 아이들이 길을 헤매는 동안 그들의 어머니들은 무언가를 받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비공식 시장이 성장했고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귀중품들은 식량과 교환되었습니다. 도시의 가장자리에는 임시 거주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목조주택, 재활용 재료로 만든 오두막, 천막으로 덮인 피난처가 새로운 주변 지역을 형성했습니다. 그곳에서 구조나 서비스 없이 그들은 일상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부는 비공식 학교를 조직했고 다른 이들은 이웃 지원소를 만들었으며 땔감을 나누거나 함께 요리하거나 병든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자발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재민의 법적 상황은 불확실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서류가 없었고 연합국 행정부는 그들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지역 시민으로 등록하려고 시도했지만 관료적 장애물이나 거부에 부딪혔습니다. 점령 당국은 이 문제를 불균등하게 다루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보호가 제공되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가 무시되었습니다. 공통된 프로토콜의 부재는 불안감을 증가시켰습니다. 동부에서 추방된 사람들은 보통 재산 사업 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상실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국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은 동화하기 어려운 단절감을 초래했습니다. 당시의 증언들은 하루아침에 지워진 듯한 삶에 대한 혼란을 반영합니다. 어떤 이들은 며칠 만에 가족 집에서 공동 마구간의 집단 위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서적 충격은 항상 즉각적이지는 않았지만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폭력, 방치, 절망이 만연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기준 없이 자랐습니다. 학업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을 돕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직업을 배웠고, 다른 이들은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 지원 시스템에 갇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난민들이 응집력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신뢰 네트워크, 생산 협동조합 또는 종교 활동을 재건하여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들은 취약했으며 기후, 자원 가용성 또는 지역 당국의 태도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존했습니다. 사소한 갈등만으로도 새로운 이주를 초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긴장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후에도 주택, 경작지, 일자리에 대한 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충돌이 물리적 폭력이나 방화로 이어졌습니다. 공식 기관은 거의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실향민은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생존하고 점차 통합되거나 적어도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남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인구 통계 기록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영구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업을 되찾았고 다른 이들은 재건되기 시작하는 산업 네트워크에 편입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전 삶을 알지 못했지만 뿌리 뽑힘의 무게를 물려받은 세대의 일부로 자랐습니다. 남은 것은 상실로 얼룩졌지만 침묵하는 회복력으로도 특징지어진 사회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그림자는 먼지투성이 길가에, 과거를 이야기하는 억눌린 목소리에, 그리고 기억의 가장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캠프에 계속 존재했습니다. 항복 이후의 완전한 무정부 상태. 수년 동안 독일인들은 구조와 규율의 개념과 동일시해왔지만 1945년에는 현실이 혼란으로 지배되었습니다. 전쟁 말기의 폭력, 기관들의 붕괴, 도시들의 파괴, 통제되지 않는 피난민의 이동, 그리고 대규모 외국 군대의 주둔은 일상생활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역학은 깨졌고 사회적 유대는 약화되었으며 이전의 성적 행동 규범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범죄는 걷잡을 수 없이 증가했고 많은 성인들은 젊은이들을 통제 불능이라고 여겼습니다. 인구의 많은 부분에게 패배감, 공허함, 그리고 절망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증인들은 어떤 것도 안정이나 안전을 제공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묘사했으며 가장 큰 기여 요인은 공공보호의 전적인 부재였습니다. 독일 경찰은 붕괴 전에는 억압적인 도구였지만 권위의 기준을 나타냈으며 정권의 몰락과 함께 그것마저 사라졌습니다. 모든 공식적인 구조의 소멸은 모든 권위 밖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비밀 네트워크의 확산을 부추겼습니다. 농업지역에서는 일부 곡물창고와 공동창고가 자체 규범을 부과하고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현물 지불을 요구하는 무장단체에 의해 점거되었습니다. 주요 경로는 종종 임시 바리케이드로 차단되었고 그곳에서 신원 미상의 개인들이 여행자들을 가로막아 식량, 동물 또는 도구를 징발했습니다. 구호 물품 수송대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사례가 보고되었고 특정 지역에서는 상품 교환이 지속적인 감시해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인정된 기관에 의지할 수 없게 되면서 많은 가족들은 약탈을 피하기 위해 소유물을 땅에 숨기거나 밤에 집을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두려움은 외국의 군대가 아니라 제복이나 공식 직책 없이 지역 통제 기능을 자처하는 자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국가의 분열은 작은 지역 통제 집단을 낳았고 생존은 각 지역에서 지휘권을 장악한 자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특히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가족을 잃거나 피난 중에 가족과 헤어져 음식이나 피난처를 찾아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일부는 다른 피난민이나 자비로운 이웃에게 받아들여졌지만 다른 일부는 그들을 감시자나 전달자로 사용하는 갱단에게 포섭되었습니다. 구호단체들은 지원을 제공하려 노력했지만 그들의 자원은 필요한 사람들의 수에 비해 미미했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문을 닫았고 교사들은 죽거나 도망쳤으며 교육 건물들은 임시 숙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지도나 교육에 접근하지 못하고 성장한 청소년들은 쉽게 폭력적인 생존 역학에 빠져들었으며 절도, 밀수 또는 무력이 그 세대 일부의 생계 수단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서 불안감은 심화되었다. 해가 지자 많은 도시와 마을은 침묵에 잠겼다. 사람들은 공인된 권한이 없는 집단에게 습격당하거나 폭행당하거나 신문당할까봐 두려워 외출을 피했다. 창문은 담요로 가려졌고 문은 가구로 보강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총성이나 비명소리가 밤 분위기의 일부였다. 무기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유일한 방어 수단으로 보존했다. 정의라는 개념은 의미를 잃었다. 운영되는 법원이 없었고 남아있는 소수의 판사나 변호사들은 활동할 수단이 없었다. 많은 기록들이 파괴되었고 주민등록부는 구식이거나 분실되어 절대적인 법적 공백을 초래했다. 심지어 명백한 범죄조차 처벌받지 않았다. 개인적인 복수가 공식적인 절차를 대체했고 처벌은 개인의 결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해체는 상징적인 면에서도 나타났다. 이전의 상징들은 가치를 잃었고 새로운 집단적 기준점들은 즉시 나타나지 않았다. 깃발은 숨겨지거나 파괴되었고 지도자들의 사진은 벽에서 사라졌다. 공공장소는 버려짐, 즉흥성, 그리고 제도적 공백을 보여주었다. 교회는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소집하고 영적 지원, 숙소 제공 또는 식량 배급을 통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은 지침과 두려움 사이를 오갔고 모든 대화에 전쟁의 기억이 있었으며 재건은 먼 목표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은 추상적으로 느껴졌다. 유일한 현실은 무질서였다. 모든 결정은 불확실했고 매일 다른 위협이 닥쳤으며 물리적, 도덕적, 법적 폐허 속에서 사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언제쯤 안정과 비슷한 것이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채로 말이다.